차로 1시간 남짓 달려야 주민들 사는 작은 마을 하나가 겨우 나오는 강원도의 아주 깊은 산골. 그 한가운데 자리한 지금은 모두 떠나고 아무도 살지 않는 화전민 부락. 온통 얼어붙은 한겨울 산골밤 풍경 속 부엉이 울음소리가 유독 어둡고 음산하고 불길하게 들려왔던 건 어쩌면 제 기분 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전 바로 그 패촌이 된 산골 화전민 부락에 있었어요. 폐가 중 하나에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 며칠을 잠복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는 마치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만 전 그 며칠 내내 단 한 차례도 추위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잠복해 숨어 지내던 이유와 추위를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장장 10여 년간의 소갈이 해왔던 친정 어머니의 실종 사건을 마침내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죠. 얼굴도 이름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범인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만 하면 마음이 자꾸만 복잡해져서는 추위 따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산기슭의 해는 여느 도시의 낮보다 훨씬 빨리 저무는 법입니다. 하물며 강원도 깊은 산골의 겨울의 낮은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저녁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밤이 되어버리더군요. 제 잠복이 일주일째 접어들던 그날에도 빠른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화전민 부락 진입로에서 망을 보던 남편이 제가 숨어있는 폐가의 헛간으로 헐레벌떡 뛰쳐 들어왔습니다. 여보, 방금 마을 입구 쪽으로 차 한 대 들어오는 소리 들렸어. 어두워서 어떤 차인지 확인 못했지만 전조등 불빛이 가까워지는 건 직접 봤어. 나 보자마자 지름길로 몰래 뛰어왔으니까 범인이 적당한 데 주차하고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5분 정도 걸릴 거야. 확실한 거지? 당연하지. 경찰 말로는 여기 아무도 안 사는 동네라면서 어두워진 이 시간에 혼자 찾아올 사람은 범인밖에 없어. 앞으로 벌어질 대참사에 대한 어떤 직감이라도 했던 걸까요? 찾아올 사람이 범인밖에 없다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전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제 심정이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모양인지 남편이 절 붙들고 속삭이더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장모님을 위해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당신이 흔들려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야. 알지 그럼. 마음 이미 단단히 먹었고 범인이 어떤 사람이든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난 우리 엄마 딸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전 남편과 함께 잠시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한 5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저희 부부가 숨어있는 폐가의 마당으로 후레쉬 불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후레쉬 불빛의 주인은 친정 어머니의 실종 사건에 범인이 사실상 확실시 되던 상황. 다 쓰러져가는 헛간의 마당으로 들어온 범인의 얼굴을 몰래 확인한 저는 마음 단단히 먹겠다는 각오와는 다르게 크게 당황하고야 말았죠. 그가 제발 범인이 아니기만을 바랐던 신랄 같은 희망의 끈이 사라져버리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은 중년의 한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 해요.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는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 딱 하나 있는 며느리셨어요. 1년 내내 고생고생 해가며 농사를 지어야 이듬해 보릿고개를 겨우 넘길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무섭고 힘들었던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할머니로부터 쏟아지는 구박이었죠. 너 설마 애 낳기가 무서워서 밤마다 아범 피하는 거 아니냐? 설마 그럴 리가요. 저도 빨리 아이 갖고 싶어요, 어머님. 그런 지가 혼이 난 지 몇 해째인데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어. 5대 독자 송귀한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얼른 사내 놈 서너씩 순풍순풍 낳아도 모자랄 판에. 아니 하다못해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불공이라도 올리던가. 아침 저녁 나절로 정화수 떠놓고
삼신할머니께 무난 인사라도 올리든가. 무슨 정성이라도 보여야 할 거 아니냐고 이것사. 저의 친가는 무려 5대 독자, 손이 무지하게 귀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한 친정어머니께서는 할머니에게 그야말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사셔야만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애 못 낳은 건 오로지 며느리 잘못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결국 어머니께선 아이를 낳기 위해 참 많은 고생을 겪으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동네에 애를 많이 낳은 아낙들의 속옷을 빌려다가 제 어머니에게 억지로 입혀놓는 것은 일상다반사일 지경이었습니다. 또 할머니는 보름달이 뜨는 달마다 애 많이 낳은 부부의 방으로 제 친정 부모님을 억지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민망함을 무릅쓰고 할머니의 강요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여 할머니의 뜻을 거역했다가는 어떤 불벼락이 떨어질지 몰랐으니까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첫 아이를 임신한 제 어머니께서는 할머니에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지만 첫 아이로 딸아이인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변한 할머니의 차가운 태도와 마주하셔야 했어요. 결국 어머니는 할머니의 성화에 미처 풀리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밭일을 나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처음 보는 여인 하나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더라고요. 인사하거라. 이 집 둘째 며느리다. 둘째 며느리라뇨? 이 집의 남자는 아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 설마... 난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얻으면 그만이니 그리 알거라. 딸 낳은 널 그 길로 소박 안 놓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고. 그날 어머니께서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제가 눈에 밟혀서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으셨대요. 행여나 남겨진 제가 할머니 구박을 받을까 봐서요. 그렇다고 피덩이인 절 데리고 당장 어디 신세질 곳도 없는 처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친정은 그러니까 제 외가댁은 너무도 가난했었다네요. 먹고 사는 입이라도 하나 덜기 위해 제 어머니를 시집 보내버린 것이라고 하니 말 다했죠. 그렇게 집에 남게 된 어머니는 날로 금슬이 좋아지는 남편과 둘째 부인을 보며 매일 밤 설움을 삼켜야만 하셨대요. 그날의 설움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혈육인 제게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나 제 아버지와 둘째 부인 사이에 아이가 생겼지만 그토록 독했던 할머니는 결국 아이가 손자인지 손녀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엔 참으로 무서운 병이었던 결핵으로 인해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제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옆집에 돈까지 구워가며 할머니의 장례를 최대한 정성스럽게 치르셨죠. 그때가 제 나이 7살, 전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울 법도 한데 엄마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식인 제가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할머니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속으로 삭혀내며 며느리 된 도리를 끝까지 다 해내셨죠. 하지만 그래봤자 겨우 7살이었던 저는 그 마음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임신 중인 둘째 부인에게 부정탈지도 모른다며 할머니의 장례식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둘째 부인만 데리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전 가지 말라며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아버지의 냉대뿐이었습니다. 네 둘째 엄마 뱃속에 든 게 사내 놈인 모양이다. 배꼽이 불뚝 솟아오른 걸 보니 사내 놈을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 농사만 짓게 할 수는 없잖냐. 아빠랑 작은 엄마는 그래서 떠나는 거야. 곧 태어날 네 동생을 부족함 없이 잘 가르쳐서 우리 집안 일으킬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나랑 엄마는요? 네? 산입에 풀칠이야 하겄냐.
알아서들 잘 먹고 잘 살거라. 아무리 딸 자식보다 아들 자식이 훨씬 더 귀한 대접받는 시절이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께 좋은 부모와 남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돈 될 만한 것들은 죄다 가지고 가버렸으니까요. 저와 어머니가 더 독한 가난에 시달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시골에 방치해두다시피 하고 떠났습니다. 위기는 때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던가요? 아버지가 떠난 직후 어머니는 참으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그야말로 죽어라 공부했어요. 비록 학생들 몇 명 없는 시골 작은 분교였지만 시험 때마다 전교 1등을 꿰찼고 국민학교 6학년 때는 학생회장에도 당선이 되었죠. 어머니께서도 소장농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혼자 장정 3인분 일을 거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정도로 열심히셨습니다. 덕분에 집안 사정이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무렵에는 서울 한복판 명문여자고등학교에 보내주실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죠. 그런 저의 모녀를 두고 동네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명문여자고등학교 입학할 정도로 공부를 잘한 아이는 동네에 저 하나였던 때다가 서울 한복판 자취방과 학비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부모도 동네에 저희 어머니 혼자셨거든요. 그 대단한 일을 동네 제일 가난했던 모녀가 이루었으니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자신들 일처럼 감동스러웠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어머니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명문여고 입학을 위해 집을 떠나던 날 밤 어머니께서 웬 문서들을 제 앞에 보란 듯이 펼쳐놓으셨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혹시 이거 땅 문서야? 엄마가 너 몰래 고향 떠나는 이웃들 땅을 조금씩 사모았어. 그러다 보니 땅 문서도 이렇게 많아졌네. 뿌듯해하는 어머니의 미소를 보자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땅들을 사모으기 위해 어머니께서 얼마나 아끼고 또 아끼셨을지 눈에 선해서요. 제 가슴을 더 울렁이게 만들었던 건 평소 어머니께서 저한테만큼은 10원 한 장 아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네, 맞아요. 어머닌 당신 잡수실 밥그릇을 줄여 땅을 사모으셨던 겁니다. 오로지 자식인 제 뒷바라지와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전 자식된 마음으로서 가슴 한켠이 짠하게 아려왔죠. 그렇게 전 어머니의 뜨거운 자식 사랑을 받아 서울 한복판 명문여고에 입학했는데요. 어머니의 깊고 깊은 사랑이 하늘마저 감동시켜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전 하늘이 내린 감동의 선물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 처음으로 전해들었어요. 우리 은숙이 아무 걱정 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늘이 큰 선물을 내린 모양이네. 선물이요? 어머님 계신 본가가 이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양재천 근처라고 했지. 네, 거기서 농사 지으세요. 논밭밖에 없는 시골이거든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곧 그 동네 땅값 많이 오를 거야. 그 지역이 아주 크게 개발된다고 오늘 아침에 발표가 났거든. 담임 선생님의 말씀은 곧 사실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와 어머니는 처음엔 솔직히 겁이 많이 났어요.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얼마나 무섭게 치솟고 매일같이 땅 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던지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겁까지 먹을 정도였냐고요. 제 고향 시골 마을이 바로 지금의 강남 대치동이랍니다. 대치동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땅값 제일 비싼 지역 중에 한 곳이죠. 덕분에 저와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를 눈앞에 두게 되었지만 고향 땅값이 치솟는다는 소식은 저희 모녀를 버리고 떠난 뒤로 편지 한 통 없던 아버지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혼자 쳐들어와서는 한 며칠 행패를 부려댔습니다. 돈 욕심의 아나무인이 되어서는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는 등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땅 문서 가져와.
그걸 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이긴. 내가 당신 법정 남편이야, 이 사람아. 안사람 재산은 원래가 전부 남편 재산인 거고, 그러니 결국 전부 다 내가 주인인 셈이지. 하물며 주인이 내 재산 내가 찾아가겠다는데 어따 대고 자격 어쩌구야? 어린 딸 자식이야 가난에 굶어 죽든 말든 방치해둔 채로 둘째 부인 치마폭에 쌓여 나가버려 놓고서는 근 10년 동안 소식 한 통 없던 주제에 이제 와서 당신 재산이나 다 내놓으라고?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게 기어이 매를 번다, 응? 아나, 그래, 때려라, 때려. 내 여기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푼도 못 넘겨. 내 목숨으로 지켜서라도 이 재산 전부 우리 은숙이한테 줄 거야. 그런 행패가 몇 날 며칠을 이어졌어요. 보다 못한 고향 장정들과 어르신들이 나섰습니다. 특히나 이장님의 분노가 아주 대단했어요. 예끼, 그러다 천벌받아, 이 사람아. 가족 문제입니다. 이장님은 좀 빠지시죠. 남의 일에 참견하다 봉변 치르지 마시고. 은숙애미 평생을 지켜본 우리야. 그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평생을 똑똑히 지켜봐왔다. 그 딸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를 닮아가며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왔는지도 다 지켜봤고. 그런데 이 사람아, 우리가 어떻게 남이야? 따지자면 은숙이 동네 삼촌 이모뻘이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가짱게 정말. 그래서요, 다 늙어 빠진 이장님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거 사람 참, 고향 떠난 지 한참 돼가지고서는 영 감이 없어진 모양이구마.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겁도 없이 혼자 총대나 맸을까? 뭐요? 우리 마을 전부가 은숙애미 편이라고, 이놈아. 그렇게 이장님이 고함을 치는 순간 마을 남자 어른들과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분들의 격한 분노는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아버지 멍석마리를 당하게 되기 직전에서야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죠. 이후로 한 몇 년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순조롭게 토지를 매각해 상상도 못하던 거부가 되셨죠. 전 고등학교도 전교 1등으로 졸업해 명문대에 떡하니 입학했는데요. 제가 명문대 4학년에 진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봄날 제 자취방으로 어떤 고등학생 남자아이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군지 모르는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은숙 누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저희 아빠 아들인데요. 순간 전 직감했어요. 둘째 부인의 자식, 그러니까 제게는 배다른 남동생의 전화라는 것을 말이죠. 그 녀석의 목소리는 많이 앳되었지만 분명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어쩐 일이니?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아빠랑 엄마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세상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진 아들 자식 하나 뒷바라지 한다며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 장례 절차 알려줄 주변 지인 하나 남겨놓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제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질 않았던 거죠. 전 어머니 덕분에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동네 이웃들의 정 또한 부족함 없이 누렸으니까요. 다만 길게 고민할 겨를이 없던 저는 곧장 비보를 어머니께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체 없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처음 만나는 남동생의 차림새를 보니 어찌나 허름하고 남루한 행색이던지 동생은 다 해진 교복 차림에 혈색을 보아하니 잘 먹지도 못한 눈치였습니다. 아버지와 둘째 부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장례식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빈소가 열리기가 무섭게 빚쟁이들이 먼저 쳐들어왔거든요.
남동생은 빚쟁이들이 장례식장을 난장판을 만들고 돌아간 뒤에서야 흐느껴 울었습니다. 핏줄은 핏줄이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당해놓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며 살아왔던 남동생인데 동생이 눈앞에서 울고 있으니 제 마음이 다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둘째 부인이라는 사람을 향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친척도 없으시다니? 어떻게 된 어른들이 어린 너한테 혼자 장례를 치르게 만들어? 어머닌 고아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럼 세상에 이제 너 혼자 남았다는 거네? 남동생이 애써 씩씩하게 끄덕이자 제 눈에는 그만 눈물이 한가득 들어차고야 말았습니다. 동생이 너무 가엾고 안쓰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심정이었죠. 그런 제 심정을 훤히 꿰뚫은 어머니께서 절 조용히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많이 속상한 거 알아. 아버지 향한 네 감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배달은 형제고 뭐고 다 떠나서 핏줄은 본능적으로 끌리는 법이라잖니. 그래서 말인데 은수가 엄마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나 도저히 쟤 혼자서 내버려두지 못하겠어. 나이도 나보다 7살이나 어리잖아. 그런 애한테 혼자 상주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아버지 장례를 상주로서 치르는 일이 너한테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거잖니.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전 순간 할머니의 장례를 정성스레 올리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면 그 업보가 결국엔 자신한테 돌아오는 법이라며 엄마처럼 미움과 서름을 이겨내면서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나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할머니 장래에 더 정성을 쏟는 거라고. 그치, 그랬었지. 그렇게 배우고 자란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외면해요. 엄마가 평생을 가르쳐주었던 것처럼 반듯하게 행동해야지. 비로소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를 성심성의껏 모시기로 다짐했고 혼자 된 남동생과 함께 남부럽지 않을 장례로 고인들을 보내드렸어요. 장례를 마치며 전 제가 참 반듯하게 잘 자랐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훌륭함은 감히 제가 넘어설 수 없이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쩔 생각이니? 장례 상황 봐서는 생활을 돌보아줄 어른들도 안 계실 것 같던데. 어떻게든 살아봐야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어머니. 그래도 넌 네 아버지처럼 앞뒤분간 못하는 성민은 아닌 모양이구나. 내가 얼마나 어색하고 껄끄러운 사람일 텐데 꼬박꼬박 큰어머니라고 존대해주는 거 보면. 은숙이 누나 얼굴이 저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누나랑 전 어쩔 수 없는 남매. 죄송합니다, 큰어머니. 죄송하긴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누가 뭐래도 너랑 은숙이는 한 핏줄을 나눈 남매야. 그리고 나도 너에게 가족이 되어보면 어떨까? 네? 날 엄마로 받아들여달라고 강요는 하지 않을게. 다만 오래오래 공들여서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새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싶다. 진심으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생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께선 그런 동생을 포근하게 끌어안아 토닥이셨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훌륭함은 감히 넘어설 수 없이 무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선 둘째 부인은 남편을 뺏어간 원수나 다름없을 텐데 그런 둘째 부인의 아들을 자식으로 품어주시겠다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저 또한 엄마의 뜻을 따라 동생을 제 가족으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동생은 어머니 품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 나갔어요.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식사랑 그대로를 동생에게 쏟아주셨습니다. 저 또한 동생에게 누나로서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죠.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대학원을 졸업한 후 모교인 대학의 시간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해 정규 교수로서의 꿈을 향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짬짬이 동생에게 과외도 해주었고요. 동생 또한 저희 모녀의 가족 사랑에 부응이라도 하려는 듯 열심히 공부해 저보다 좋은 명문대에 떡하니 합격하더니 수석으로 졸업까지 해버렸죠. 그러는 사이 어머니의 연세는 어느덧 노년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교수 임용에 성공한 전 대기업 다니는 좋은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희 모녀에겐 남동생을 장가 보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죠. 동생이 축복 가득한 결혼식을 올리던 날 혼주석에 앉은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던지요. 동생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어머니께선 그간 손수 관리해오던 통장들과 재산들을 동생과 올케에게 맡기셨어요. 다만 제가 딸이어서 남동생에게 맡기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서는 저를 배려해 주신 거였죠. 마침 저는 중요한 연구를 맡아 논문 준비에 끼니 챙길 새도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데다가 동생은 저희 모녀에게 친혈육과도 같은 가족이었으니까요. 이에 동생은 10원 한 장 허투루 낭비하지 않겠다, 욕심내지 않겠다 철석같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행복에 겨운 날들이었어요. 저희 부부와 동생 내외 모두 금술 좋고 화목한 부부였고 제 교수일도 그 무렵 동생과 올케가 함께 시작한 사업도 전부 승승장구했습니다. 자식 잘 키워 시집장가 보내놓은 어머니께서는 모든 부모 마음이 그러하듯이 더는 바랄 것 없이 만족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달콤한 행복의 시간들이 제 눈을 멀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인생의 평생에 걸친 불운의 그림자가 조금씩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불운의 그림자는 바로 어머니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고된 노동으로 젊은 시절을 모두 지내오셨던 탓에 잔병치레가 무척이나 많아지셨거든요. 혈압과 뇌압이 많이 높다,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기가 무섭게 제가 보는 앞에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신다면서 일어서려다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에선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죠. 중증 뇌출혈 증상이에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기력도 세하시다 보니 안정적인 예후를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흔히 예상되기로는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신경학 쪽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합병증 증세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은 아마도 어려우실 거라고 봐야죠. 경우에 따라서는 급성 치매로 발전하는 상황 또한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의사의 사망 선고 같은 말에도 저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동생과 제가 엄마를 잘 돌봐드리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술에서 회복하신 어머니께서 방긋 웃으며 제게 건넨 첫마디에 전 결국 돌아서서 몰래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맞죠? 엄마! 제 아무리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한들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자식이라는 게 세상에 있기는 할까요? 어머니는 치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일상의 절반을 7살 어린이로 살게 되셨어요. 나머지 절반은 노년의 어머니로 돌아오셨지만 지켜보는 자식 입장에서는 노년의 어머니로 돌아오시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무슨 망발이냐고요? 어머니가 노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대체 왜 싫은 거냐고요? 어머니께서 노년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괜히 몹쓸 병이나 걸려가지고서는 자식들한테 민폐나 끼치고. 그토록 강한 분이던 어머니께서도 자신의 병 앞에서 많이 약해지시더군요. 저와 동생은 그저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쁜 일은 한 번에 몰아치는 걸까요? 동생의 사업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아주 갑작스럽게 부도 위기가 찾아오고야 말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이름의 미국발 금융위기 탓이었습니다. 저 또한 대학의 연구비가 줄어들어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우애 좋고 효심 깊은 남매였어요. 각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번갈아가며 잘 모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사건이 터져버리고야 말았죠. 사건의 시작은 학교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던 저에게 올케가 전화 한 통을 걸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형님, 바쁘세요? 아니야, 괜찮아. 올케가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지? 에이, 뭘요. 며느리도 자식인데 당연히 자식 노릇하면서 살아야죠. 지금도 어머님 모시고 봄나들이 가고 있어요. 봄나들이? 어디로? 제 지인 중에 작게 농사 짓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 밭에 어머님 모시고 쑥 뜯으러 가는 길이에요. 잘 됐다. 엄마 원래 농사 짓는 분이셨잖아. 도시살이가 얼마나 갑갑했겠어. 조용히 잘 모시고 다녀와. 갔다 와서 엄마 모시고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자. 올케, 고마워. 내가 동생만큼 올케 많이 믿고 의지하는 거 알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골 살던 시절의 추억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면서 덩달아 힘든 연구도 착착 잘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몇 시간 뒤에 올케에게서 문제의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형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 또 쓰러지셨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없어지셨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엄마가 없어지다니.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봐. 저랑 남편이 쑥 뜯느라고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어머님께서 어디론가 가버리셨는데 마을 사람들이랑 동네 약초꾼들까지 전부 나서서 계속 찾아다녀도 보이질 않으세요. 이에 저와 남편은 만사 제쳐두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동생과 올케가 세상 끝난 사람처럼 망연자실하니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어? 엄마는? 아직 이 동네 사람들이 계속 찾고는 있는데 이 근처가 온통 산밖에는 없어가지고. 근데 넌 왜 그러고 앉아있니? 어? 마을 사람들도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아들인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정하세요, 형님. 이 사람도 어머님 찾아 나섰다가 발목을 좀 심하게 다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수색에서 빠진 거고요. 그래, 누나. 주변 산세가 워낙 험해. 산 타는 게 직업인 약초꾼들도 길 잃는 일이 종종 생긴다더라. 그런 상황에서 부상까지 입은 내가 억지로 수색 작업에 동참했다가는 괜히 여러 사람 방해만 되는 꼴밖에 안 되잖아. 그 말에 제가 돌아보니 주변 산세가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깊고 험하더라고요. 누나로서 동생이 수색에 빠진 일이 참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전 사라진 엄마의 딸이자 다친 동생의 누나로서 냉철한 판단을 해야만 했어요. 올케는 괜찮지? 네, 하루 종일 산 타서 조금 지친 것 말고는요. 그럼 됐어. 여긴 일단 나한테 맡기고 올케가 운전해서 동생 데리고 가.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 약초꾼들도 길 잃기가 부지기수인 산이라며. 누나는 어떻게 하려고? 남아 계신 마을 분들이랑 같이 산에 들어가 보려고. 도시에서 자란 너랑은 다르게 누난 시골 출신이잖아. 뭐 우리 동네는 여기만큼 험한 산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골 살던 가닥 어디 가겠어? 그니까 넌 누나 믿고 얼른 병원 가서 치료부터 받아. 엄마 돌아오셔서 너 다친 모습 보면 또 미안해 하실라. 아니다, 여보. 당신이 동생네 차 대신 운전 좀 해서 병원에 데려다 줘요.
직접 운전하기엔 올케도 하루 종일 많이 지쳐버린 기색인데. 그때 동생과 올케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둘을 향해 제가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 동생과 올케가 제게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들 놀라고 그래? 매형이 운전해서 병원 데려다 주면 서로 안심이잖아. 지친 동서 운전하다 사고 날 일도 방지할 겸. 어차피 우리 남편도 너처럼 도시 출신이라 산 잘 못하고. 그게 아니라, 맞다. 누나 혼자 마음 고생하게 둘 수 없으니까 매형이라도 옆에서 잘 다독여줘야지. 이 와중에도 역시 내 동생이 누나를 참 잘 챙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동생은 올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누나 노릇을 마친 저는 마을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를 찾아 산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수색을 나갔던 주민들과 약초꾼들이 때마침 빈손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요? 네? 이제 곧 해 떨어집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요. 멀쩡한 사람들까지 다쳐서 나오는 수가 생긴다니까요. 그래도요, 선생님. 연로하신 장모님이 실종되셨어요. 건강하신 분도 아니고 치매까지 있으신 분이에요. 저 험한 산 속에서 밤새 얼마나 무섭고 추우시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주민분들과 약초꾼분들을 다시 산으로 올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일 텐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밤중의 산으로 도저히 올려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실종 당일의 수색은 실패로 끝이 나버렸죠. 전 그 지옥 같은 밤을 온통 눈물로 지새우며 괴로워했어요. 이튿날에는 경찰, 소방대원, 인근 군부대 군인들까지 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펼쳤습니다. 저와 남편 또한 목숨을 걸고 그 험한 산등성이들을 종일 헤집고 다녔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또 이튿날에도 다음 날에도 무려 일주일간의 대대적인 수색작전 동안 어머니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색작전은 아무 소득 없이 종료되었고 담당 형사님께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 남기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전 곧장 학교에 교수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는 어머니를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노인 보호소란 보호소는 다 찾아다녀 봤어요. 행여나 엄마가 혼자 집에 찾아오시다 길을 잃지는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온갖 노숙자 쉼터란 쉼터도 빠짐없이 살펴보며 다녔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실종된 곳은 충청북도의 시골 산골 마을이었지만 부모 찾겠다는 자식이 세상 어딘들 찾아다니지 못하겠냐고요. 그렇게 전 조선팔도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으며 희망이 있을 법한 곳이란 곳을 모조리 찾아다녔죠. 동생과 올케도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특히나 동생은 자신의 부주의로 어머니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전 그런 동생이 무척이나 안쓰럽기만 할 따름이었고요. 굳이 따지자면 어머니의 실종은 동생 내외의 잘못이 맞겠지만 사건의 진정한 시작은 치매라는 몹쓸 병 때문이었으니 그 치매를 원망할지언정 동생이 하루빨리 자책감을 떨쳐내기를 바랄 뿐이었던 거죠. 동생 또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이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어머니를 찾아 헤매었는데요. 다만 저희 부부와 올케 내외는 한 번도 동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의 엄마 찾기가 처음 시작되던 날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각자 부부끼리 흩어져서 다니자. 하루라도 빨리 엄마를 찾으려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보단 두 가족이 흩어져서 각자 찾는 쪽이 훨씬 빠르잖아. 그 말에 저희 부부가 동의하면서 두 가족이 각자 흩어져 엄마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장장 10여 년 동안씩이나 어머니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리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색 3년 차에 교수직에 복직했지만 제 삶은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만 갔죠.
그 와중에 한 가지 안심이 되었던 건 어머니가 실종되실 무렵에 닥쳐왔었던 동생의 사업부도 위기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특한 제 동생이 사업 수완이 참 좋았던 모양인지 어머니 실종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부도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호황을 맞았다더라고요. 전 그런 동생이 너무나도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실종 사건이 10여 년에 접어들던 얼마 전, 정확히는 강원도 쪽에 산불이 크게 나던 몇 해 전 한겨울의 일이었죠. 친정 어머니께서 자꾸 꿈에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동생 내외와 함께 나들이를 떠나던 차림새로 절 찾아와서는 동생의 차에 타기 무섭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다가 사라지셨습니다. 전 그런 꿈을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오죽 보고 싶었으면, 내 삶이 오죽 피폐해졌으면 그토록 사랑하는 동생에게 어머니를 잃어버린 죄책감을 다 떠넘기려고 하나 싶은 생각으로 많이 괴로웠어요. 결국 전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뒤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를 찾아 헤매이던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파출소인데 혹시 성함이 최은숙 씨 맞습니까? 네, 제가 최은숙인데요. 아유, 그러시구나.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쪽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되물었어요. 제가 실종된 김자, 개자, 춘자 씨 딸입니다. 실종자 명단 찾아보시면 제 어머니 이름이랑 제 인적사항이 있을 건데요. 충청북도에서 실종되셨고요. 잠시만요. 실종자 명단이 진짜 있기는 한데, 그럼 잠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여사님께서 당신 이름은 모르시고, 최은숙님 엄마라는 말만 하시거든요. 여사님 모친 되시면 연세가 90은 되셨을 건데, 통화하시는 분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서. 실종자 명단에 적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잘 봐주실래요? 저희 어머니 치매 있으세요. 절 엄마로 기억하시고요. 네. 치매 이력 확인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쪽으로 좀 와주시죠. 저희 쪽에서도 추가로 조사 협조를 부탁드릴 내용도 좀 있고. 곧장 전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다는 강원도 산골의 어느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전 경악하고 말았어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몰골의 여자가 절 끌어안았거든요. 머리는 기름기에 떡진 산발이었고 얼굴과 온몸은 몇 년을 씻지 못한 사람처럼 때로 시커맸죠. 엄마, 우리 엄마 이름 최은숙. 그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음성을 들은 후에야 깨달았어요. 제 어머니란 사실을요.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는 내심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가슴 아픈 몰골을 하고 계신 엄마를 마주하니 참으로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 미어지는 심정을 차마 추스를 겨를도 없이 어머니를 목욕탕으로 모시고 갔어요. 제 손으로 직접 어머니의 몸에 때를 벗겨내며 몰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간 얼마나 제대로 먹지를 못하셨는지 아주 앙상하게 말라 계셨거든요. 목욕을 마치고는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어머니께 밥을 사드리며 또 한 번 울었어요.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먹은 걸 온통 개워내시더라고요. 그래도 언뜻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고생이야 어쨌건 앞으로 제가 잘 모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제서야 동생이 생각났어요. 이 기쁜 소식을 동생에게 전하기 위해 막 전화를 걸려는데 일전에 그 경찰이 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본서에서 연락이 와서요. 아직 관내시면 경찰서 들러서 조사를 좀 받고 가셔야겠는데요. 전 그 말이 어머니의 실종 사건을 종결짓기 위한 절차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경찰서로 가서 형사님과 마주 앉아 보니 용의자로서 취조를 받는 입장이더군요. 어머니께서 차로 1시간을 달려야 겨우 나오는
산골짜기 화전민 폐촌부락에서 발견되셨어요. 일반인은 쉽게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얼마 전 근처에 산불 크게 났다가 꺼진 다음에서야 예방 차원으로다가 소방서에서 순찰 돌다가 겨우 발견되셨고요. 행여 산불에 휘말리기라도 했으면 정말 어쩌시려고 그런 짓을. 그런 짓이라뇨? 제가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대체. 어머님 재산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보세요, 형사님. 목소리 높이실 상황 아니십니다. 저희 이 사건 아주 무겁게 생각하고 있어요. 따님께서 재산 문제로 어머님과 불화를 겪은 끝에 연로한 어머니를 화전민 폐촌 불악에 방치해놓고서는 주변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실종 자작극을 벌였던 건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요. 어머니 치매세요. 치매 걸린 분이랑 무슨 재산 다툼을 하냐고요. 아니면 형제 간의 재산 다툼이라든가 경찰 일 오래 하다 보면 별의별 꼴 다 봅니다. 형제 한쪽이 자신만 아는 곳에 부모를 모셔놓고 혼자서 재산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아요. 절 그렇게 의심하는 정황이 대체 뭔데요? 이유나 알고 취조당합시다. 어머니께서 방치되어 계셨던 폐가에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요깃거리들을 가져다 놓은 흔적들 발견됐어요. 빵이나 과자 같은 누가 뭐래도 이거 방치해 진 거 아닙니까? 좋아요. 일단 의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요. 전 아닙니다. 말을 마친 저는 어머니를 찾아다녔던 10여 년간의 증거들을 형사에게 내보이며 되물었어요. 10년씩이나 어머니를 찾아다닌 제가 자작극이요? 심지어 실종 당일에는 동생 내외가 어머니 모시고 같이 쑥 뜯으러 봄나들이를 떠났던 길이고요. 그건 10년 전 경찰 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럼 동생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심스러운 정황 있던가요? 살펴보니까 동생분은 어머니 쪽 호적에 올라가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나름 사연 있는 가족이라서 그런 거고요. 생사람 그만 잡으세요. 제 동생 그럴 사람 아닙니다. 마침 미리 연락해두었던 남편이 경찰서에 도착하면서 전 일단 어머니를 모시고 귀가하게 되었는데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제가 동생도 어머니를 많이 찾아다녔다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어머니께서 차에서 뛰쳐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전 순간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치매 노인이라고 해서 인지 능력이 완전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거든요. 오히려 치매일수록 본능적인 감정 표현에 충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능적인 사랑이나 본능적인 공포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께선 저로선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동생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꾸기 시작했던 일전의 꿈이 뇌리에 스쳤어요. 봄나들이 복장으로 나타나셔서는 동생 차에 타기 싫다며 한참을 울다가 사라지셨던 제 꿈속 어머니의 모습 말이죠. 마침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방치한 듯 주기적으로 과자와 빵 같은 먹거리들을 던져준 것으로 보인다던 형사의 말까지 들어버린 상황. 하지만 사랑하는 동생을,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동생을 제가 감히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던 저는 어머니를 일단 병원에 모셨어요. 지난 10년간의 방치 생활로 인해 건강이 많이 상해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는 곧장 어머니가 발견되셨다는 화전민 폐촌 부락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어머니께서 방치되셨던 폐가에는 형사님의 말 그대로 빵과 과자 같은 먹을거리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가장 가까운 상점까지는 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먼 거리이니만큼 쇠약해진 어머니께서 직접 오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실종 당시에는 지갑조차 가지고 계시지 않았었고요. 즉 누군가가 제 어머니를 폐가에 방치한 것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무얼 위해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 저는 무작정 남편과 함께 잠복을 시작했죠. 저와 남편은 경찰도 형사도 아니니까요.
일반인인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다만 동생을 향한 어머니의 불안이 의붓아들인 동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를 동생이 아닌 범인이 어머니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어머니께 먹을거리들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제게 발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할 뿐이었죠. 저희 부부가 지켜보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르는 채로 범인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먹을 과자와 빵이 한가득 든 비닐봉지를 들고서요. 후레쉬 불빛을 앞세워 폐가를 들여다보는 범인들은 다름 아닌 그들이었어요. 뭐야, 이 노인네 방 안에 없는데? 에이, 그럴 리가. 정신도 온전치 않은 노인네가 다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혼자서 가면 어딜 간다고. 봐, 아무도 없잖아. 혹시라도 누가 와서 노인네 찾아낸 거 아니야? 여기 폐촌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 없어. 다들 고향 떠난 지가 언젠데. 정말 진짜 확실한 거지? 당신 장모님 의심하는 거야, 지금? 여기 우리 엄마 고향이라고.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 노인네가 바퀴벌레처럼 목숨줄 붙들고 뻗팅기는 것만 빼놓으면. 그럼 혹시 산불에 휘말린 건가? 얼마 전에 이 근처에 산불 크게 났었다는데. 그러면 차라리 고마운 거 아니야? 우리가 10년 동안 왜 수시로 먹을거리 갖다 바치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놈의 돈 때문이기는 했어도 그렇다고 차마 사람을 우리 손으로 직접 삼도천에 배태워 저승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하긴 그놈의 돈만 아니었어도. 혹시라도 죄책감 갖지 마. 덕분에 어머님 재산 필요할 때마다 쏙쏙 빼먹어가면서 회사 부도도 맞고 지금껏 애지중지 잘 키워왔으면서 뭘. 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실종 사건은 돈을 노린 동생 내외의 자작극이었어요. 과거 어머니께서는 연구와 논문 작성으로 바쁜 저를 배려해 당신의 통장과 재산의 관리를 동생 내외에게 맡겼었습니다. 저 또한 동생을 친혈육으로 생각했기에 흔쾌히 동의했었고요. 바로 그게 화근이었던 겁니다. 그놈의 억소리 우습게 나오는 재산과 돈노름이 동생을 악마로 만들고야 말았던 것이었죠. 미국발 경제 위기로 인해 애지중지하던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겠다. 마침 어머니께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치매 환자셨겠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냐고요. 그런 제 심증은 이어지는 동생의 한마디를 통해서 확실해졌어요. 이대로 그 노인네 어디 변사체로 발견되면 우리야 오히려 좋지. 우리가 직접 그러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상속 얘기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히히 낙낙 웃어가며 자리를 뜨는 동생 내외의 뒷모습을 보며 전 당장에라도 뛰쳐나가 두들겨 패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절 한사코 잡아 말렸죠. 동생 내외의 모든 대화는 휴대폰으로 녹음이 되고 있었지만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후로 한동안 전 탐욕의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를 어머니의 성견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었어요. 성견 후견인이 된 덕분에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의 동향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동생 내외가 어머니의 계좌에 있던 현금 거의 전부를 빼돌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장장 10여 년에 걸쳐 티 안 나게 조금씩 빼돌렸더라고요. 다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는데요. 실종 상태인 어머니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경찰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행이 발각될까 우려했던 것 같아요. 또한 동생은 법적으로는 어머니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성년 후견인 지정을 통해 자신들의 행각을 캐고 있다는 사실을 동생 내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두 번째로 제가 한 일은 동생이 어머니를 찾아다녔다고 제게 말했었던 곳들을 일일이 직접 재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난 곳들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대답을 받았지만 동생이 근래에 방문했다는 곳들에서는 달랐죠. 제가 동생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런 사람들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거든요. 실종된 노모를 찾아서 방문하는 사람이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니 동생이 찾아왔더라면 자신들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라면서요. 덕분에 거의 모든 퍼즐이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두 가지였어요.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흔적만 가지고는 부족했죠. 어머니께서 동생 내외에게 직접 관리를 맡기셨던 것까지는 사실이니까요. 다른 한 가지는 동생 내외가 어떻게 실종 자작극을 벌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실종 자작극의 증거를 잡기 위해 며칠을 고심하던 저는 동생이 부동산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동생이 자신을 품에 안아주신 은인에게 해코지할 정도로 돈에 눈이 팔린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그 돈이 동생을 꿰어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전 동생에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실종된 지도 10년이잖아. 법적으로도 몇 년 지나면 사망 선고가 가능하다던데. 우리 이제 그만 어머니 보내드리자. 그동안 엄마 찾아다니느라 너도 나도 많이 피폐해졌잖아. 더 이상은 어머니께서도 원하시지 않을 거야. 누나,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어머니 살아계실 거야.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내가 꼭 다시 집으로 모셔올 테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마, 제발. 어머니 명의 부동산들도 생각해야지.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요동친다는데 어머니 실종 소식이 투기꾼들 귀에까지 들어가는 날에는 너 아주 큰 손해 보는 거잖아. 그게 왜 내 손해야? 난 재산에 관심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 너 줄 생각이었으니까.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께서 누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아휴, 그래도 이젠 너무 지쳤다. 암튼 난 재산 너한테 다 넘기면서 어머니도 마음속으로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하자. 내일 주말인데 같이 쑥도 들어가면 어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도 단념할 겸. 동생은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누가 모를까 봐서요. 전화기 너머 진짜 얼굴은 신나서 웃고 있다는 걸. 역시나 동생 내외는 제가 아름아름 찾아낸 산등성이로 유유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곳은 쑥이 지천에 널려있는 장소였죠. 더 기다릴 것도 없던 전 동생 내외가 인사를 건네오기도 전에 대뜸 휴대폰 녹음 파일부터 재생시켰습니다. 어머니가 방치되었던 폐가에서 잠복하며 녹음했던 동생 내외의 추악한 대화가 흘러나왔죠. 뜻밖에도 동생 내외는 아주 덤덤하게 녹음 파일을 듣더니 이내 동생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짓밟았어요.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가 무섭게 표독스런 표정을 고스란히 드러냈죠. 그런 동생의 모습은 과거 돈에 눈이 멀어 저희 모녀를 겁박하던 아버지와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 사람 놀리니까 좋아? 보니까 순순히 재산 넘길 것 같지도 않은데 대체 뭘 어쩌자고? 그거 알아? 너 지금 아버지랑 똑같은 표정인 거. 하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행동도 지금의 너랑 비슷했었지. 집안에 돈 될 만한 건 싹 챙겨가지고 떠나버렸어. 본처랑 어린 딸 자식은 시골에서 굶어 죽거나 말거나 방치해둔 채로.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인다는 거구나. 너도 똑같아.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용건만 간단히 해. 괜히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 꺼내지 말고. 용건? 그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그날 어머니를 어떻게 숨겨서 강원도 그 산골짜기까지 데리고 간 거야? 니들 차에 어머니 숨겨놓고 실종됐다면서 그 난리 부르스를 쳤던 거야? 발목 다쳤다는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그래서 내가 매형한테 니들 차 운전해서 병원 데려다 주라니까 순간 그렇게 놀랐던 거 맞지?
아주 형사님 납셨네, 형사님 나셨어. 그래, 차 안에 그 노인네 숨겨놓고 그 길로 산골짜기에다 갖다 버렸다.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벌받게 만들어야지. 엄마 계좌에서 빼돌린 돈도 전부 토해내게 만들고. 무슨 수로다가? 우리가 했단 증거 있어? 방금 그 녹음 파일. 몰래 숨어서 녹음한 파일은 증거 효력 없는데 이걸 어쩌나? 재산도 그래. 치매 노인네가 무슨 수로다가 나한테서 돈을 돌려받을 건데? 내가 직접 돌려받아.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 자격으로. 성년 후견인은 보호 대상의 법적 지위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상식이니까 잘 알고 있을 테고. 증거 효력? 맞아. 몰래 숨어서 녹음한 파일이라면 당연히 증거 능력 없지. 근데 하고 말하며 저는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두 번째 휴대폰을 동생 내외를 향해 보란 듯이 뽑아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녹음 중인 휴대폰이었죠. 너랑 나랑 직접 대화한 녹음 파일이라면 어떨까? 그거라면 100% 증거 효력이 차고 넘치는데. 너 방금 내가 던진 미끼 제대로 문 거야. 네 입으로 네 몹쓸 짓거리들을 홀라당 증언해버린 꼴이라고. 알아? 순간 동생 내외는 사색이 되었어요. 오죽 당황하고 마음이 급했던지 동생은 제게 외마디 욕설을 터뜨리며 두 번째 휴대폰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생에게 돌아온 건 저의 서슬퍼런 꾸짖음뿐이었어요. 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너처럼 위험한 애를 혼자서 만나러 왔겠니? 매형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경찰서에서 대기 중이야. 증거 확보 성공했다는 내 연락 기다리면서. 내가 연락하는 즉시 네 손목에 쇠고랑 채워주려고. 덕분에 경찰들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털끝 하나라도 다치는 일이 생긴다? 유력한 용의자는 너가 된단다, 이 모질이 자식아. 그러자 결국 패배를 직감한 동생 내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한마디를 날렸어요. 우리 엄만 배 아파 낳은 친아들 못지않게 널 아꼈어. 그런 감사한 분한테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원수로 갚아? 각오해. 받은 만큼 전부 되돌려 줄 테니까. 오늘부로 네놈 인생은 시궁창 나락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전 유유히 돌아섰습니다. 이후로는 아주 당연한 정의구현 수순이었어요. 동생 내외는 제 어머니께 벌였던 짓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쇠고랑을 잡고 빼돌렸던 재산 또한 법원을 통해 법정 이자까지 더해 고스란히 토해내게 되었죠. 다만 동생 내외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뱉어낼 현금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문제는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 지분으로 해결받습니다. 전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만큼을 동생 회사 지분을 통해서 받아냈어요. 물론 법원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채권 추심 절차를 통해서였습니다. 또한 그 회사 지분의 50%가 동생 명의였고 나머지 50%가 올케 명의였던 탓에 동생은 회사 전부를 제게 가져다 바친 꼴이 되고야 말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친정 어머니에게 되돌려준 꼴이었죠. 그렇게 결국 망가져버린 건 동생 내외의 인생뿐이었습니다. 동생 내외가 그 소식을 들은 건 다름 아닌 교도소였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오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정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모시고 있어요. 그 마음 앞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